한국영화진흥위원회 코픽 기준 2023년 상반기 영화 매출액 6,078억 원 중 한국 영화 매출액은 2,122억 34.9%로 코로나로 시장 자체가 망가진 2020, 2021년을 제외하곤 근 10년 이내 역대 최저 수치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반기에는 좀 회복을 해서 43%까지 올라왔지만 하반기에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해외 작품들의 개봉이 적었다는 걸 생각하면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 영화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뉴스, 기사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한국 영화는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렉터즈 컷 어워즈의 한 코너에서 최동훈, 윤재균 두 감독이 직접적으로 한국 영화가 위기임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2023년엔 어떤 영화들이 흥행하고 또 흥행하지 못했는지, 영상산업 그 자체의 위기인지 아니면 단지 극장의 문제인지, 나아가 좋은 영화를 찍어라 이상의 해결책을 강구해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영화 위기다! 라는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나 대본을 하루에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조사와 병행하며 아파트들이 먼저 작업되는 방식상 어떤 결론이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상반기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 영화를 논하기에 앞서 전체 시장의 규모가 감소했다는 점부터 확실히 해두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면 당연히 흥행하는 영화의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영화만 흥행에 실패한 게 아니라 해외 영화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올해 4월 기준 국내 OTT 앱 설치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OTT의 강세와 티켓값 상승에 따른 극장 선호도가 낮아진 점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2023년 상반기 매출액은 6,078억으로 2017년에서 19년 같은 기간 평균의 72.5%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관객 수입니다. 관객 수는 2017년에서 2019년 대비 57.8%에 불과한 인원수가 극장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의 영화 가격이 평일 1만 원, 주말 11,000원, 현재는 평일 14,000원, 주말 15,000원으로 약 40%의 차이가 난다는 점과 아이맥스나 스크린X 등의 특수상영 매출액이 790억으로 2013년 이래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관객수 감소량과 티켓값 상승을 감안하면 매출액은 72.5%가 아니라 약 81%가 나와야 하고 특수상영 매출액이 역대 최고라면 81%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점은 미리 언급하고 팝콘 등이 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추론을 하자면 이 모든 관객이 모두 조조로 영화를 보는 게 아닌 이상 줄어든 관객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정가가 아닌 통신사 할인이나 스쿠, 빵띠 같은 이벤트 등으로 영화관을 찾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CGV, 롯데시네마는 과거 이벤트 기록을 남기지 않는 편이고 메가박스가 그나마 3년간의 이벤트를 봉헌해두는데 2023년 9월 메가박스 빵티 25개, 2020년 9월 메가박스 빵티 9개로 차이가 크고 다른 달들도 비슷한 추이를 보입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이 줄어든 시기라 이벤트 자체가 좀 적었을 확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2020년 개봉 편수는 1897편으로 2019년 1943편, 2023년 1498편으로 대작의 개봉이 늘어졌을 뿐 영화 상영수 자체는 오히려 지금보다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벤트의 비율이 더 올랐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극장 티켓값 증가 대비 매출액의 약 8%가 비는면은 이런 이벤트의 증가로 봐야 할 것 같네요. 다른 변인이 아닌 이벤트에 의해 이 매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벤트로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정도로 가격 상승이 유의미하게 떨군 관객 수를 극장 측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가격을 내리는 대신 이벤트 양을 늘리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직도 코로나 기간이라서 관객 수 회복이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기사에서도 티켓값 상승 대비 객단가의 양은 그만큼 늘지 않았으며 그 요인으로 할인 티켓을 지목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측에서는 티켓값 상승 대비 객단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티켓값 인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 니들이 무분별한 할인 이벤트를 줄이세요. 객단가는 14,048원인데 관객들은 14,000원씩 내고 있는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소수의 인원들만 경쟁시키는 이벤트보다는 단돈 1,000원이라도 일반적인 관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성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영화관의 이미지 쇄신에도 도움이 될 테고요. 다음은 2023년에 인지도 있는 배우들이 등장하고 손익분기점 100만 근처거나 이상인 영화들의 흥행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섭, 유령, 멍뭉이, 대회비, 웅남이, 리바운드, 킬링 로맨스, 드림, 범죄도시 3, 귀공자. 6월까지 개봉한 영화 10편 중 흥행에 성공한 건 범죄도시 3 1편, 손익분기점 절반에라도 도달한 영화가 교섭, 드림 2편, 나머지 7편의 관객수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정말 관객 수가 부족해서 이 영화들이 모두 흥행에 실패했을까요? 2023년 1월의 관객 수와 매출액 추이입니다. 2020, 2021년 코로나 규제 기간, 2022년도 회복 기간이니 실질적으로 비교할 건 2019년뿐인데 2019년에 한국 영화 매출 대비 마이너스 54%, 외국 영화 매출 대비 플러스 53%라서 매출액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전체 관객 수가 마이너스 37.9%임에도 외국 영화의 관객 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관객 수는 마이너스 56%지만 외국 영화는 오히려 6% 관객이 늘었습니다. 3월 전체 증감률 마이너스 54%, 한국 영화 관객 수 마이너스 78% 감소, 외국 영화 마이너스 11% 감소. 지속적으로 외국 영화 대비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4월까지의 점유율이 한국 영화 29%, 외국 영화 71%. 앞서 언급했듯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영화 산업이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찾는 사람 중 3명 중 2명은 외국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원래라면 그렇지 않아요. 한국 영화가 외국 영화에 비해 다소 열세인 건 사실이나 최소 40%는 넘겨왔고 근소하게 우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에 약 1억 명이 영화관을 찾는 시점에서 자본과 기술력 차이가 극명한 헐리우드 상대로 이건 대단한 선방이죠. 그런데 지금 상반기 점유율 36%에서 만약 천만 영화인 범죄도시 3 한 편을 빼면 관객 수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성공한 범죄도시 3의 흥행은 분명 주목할 만하지만 반대급부로 그만큼 볼만한 한국 영화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해외 작품들은 어떤 영화들이 흥행했을까요? 보통 한국 영화관은 첫 일주일의 흥행 여부가 정해지고 3주 차면 결론이 납니다. 개봉 시 무조건 1위를 해야 하고 2, 3등이 반등하는 경우조차 잘 없습니다. 범죄도시 3나 아바타 물의 길이 전형적인 예시인데 범죄도시 3는 첫 주에 556만을 동원하고 2주차 199만, 3주차 100만으로 3주간 855만. 아바타 물의 길은 첫 주 320만, 2주차 280만, 3주차 198만으로 3주간 798만. 두 영화 모두 3주차의 관객 수가 전체 관객 수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평균적으로 한국 영화관은 이렇게 우하향을 그리고 2023년에도 여전히 많은 영화들이 이 그래프의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월 동안 상위에 위치했던 스즈메와 슬램덩크는 스즈메는 첫 주 103만, 2주차 97만, 3주차 100만으로 최종 550만, 슬램덩크는 49만, 51만, 58만, 40만, 44만, 50만, 40만, 29만으로 최종 479만. 스즈메는 3주차까지의 기록은 전체 관객의 약 60%, 슬램덩크 3주차까지의 기록은 전체 관객의 약 35%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62만으로 시작해 75만, 100만, 114만으로 늘어가며 최종 720만 관객을 기록한 엘리멘탈, 한국 영화도 있습니다. 서울의 봄은 첫 주 230만을 기록한 뒤 270만, 230만, 185만으로 꾸준한 흥행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도시 3가 21차부터 10만 관객대가 깨진 반면 서울의 봄은 31차까지 일일 관객수 10만을 유지하고 있으니 올해 유독 한국 극장답지 않은 흥행작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관객 수가 곧 작품성은 아닙니다. 해결이 200만 관객 정도에 그쳤다고 못난 작품이 아니듯이요. 하지만 스즈메의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엘리멘탈, 서울의 봄의 공통점은 분명한 장르적 특색을 가지고 준수한 작품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란 점입니다. 반면 한국 영화 상반기 영화들을 다시 살펴보면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을 찾기도 힘듭니다. 해결 같은 안타까운 사례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태는 이미 외계인 일부 비상선언 때 예견되어 왔습니다. 스타 감독과 내로를 하는 배우진은 더 이상 흥행 보증 수표가 아니란 사실이요. 그렇다면 이런 퀄리티 하락은 OTT가 점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드라마판처럼 영화 역시 좋은 작품들이 OTT로 이동하며 발생하는 문제일까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야차, 카터, 서울대작전, 정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길복순, 발레리나, 독전2,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처럼 센세이셔널 했던 작품도 없었을 뿐더러 개인적으론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한 작품, 아주 넓게 봐도 길복순, 발레리나 이외에는 인상에 남는 작품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현재 한국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투자받기 힘든 장르물의 색이 강한 B급 작품들이란 점이지 기존의 텐트폴 영화들을 대체할 정도의 규모와 캐스팅이 아닙니다. 결국 넷플릭스에서 성과물은 승리호 하나 정도인 상황. 그 승리호도 코로나 특수로 인해 극장 예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에 독점권을 넘긴 것이지 초기부터 넷플릭스 기획작으로 시작된 영화는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점유율 싸움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고 더 오랜 시간
시청자를 붙잡아둘 수 있는 드라마 쪽의 투자를 확대하면 확대했지 굳이 연전 연패 중인 영화판의 투자를 급격히 늘릴 것 같진 않네요. 국산 OTT의 경우도 광고와 PPL을 붙이기 좋은 드라마의 제작이 활발하지 영화 제작 쪽은 미온적인 분위기죠. 즉 드라마판과는 다르게 아직 OTT의 영화들은 업계 최전선이라고 보긴 어려우며 결국은 현재 극장가의 성적이 현 한국 영화의 성적표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의 성적표는 아쉽지만 이게 곧 한국 영화가 망조라 내밀 듯하진 않습니다. 2019년에는 극한직업과 기생충이 있는 한편 엄복동이 있었고 맹반이 있었으며 나란말싸미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라스트 카파도가 있었고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클래식, 지구를 지켜라, 장화홍련 등 소위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 불리던 2013년에도 죽을래 살래 역시 개봉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시리즈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범죄도시 3 너무 과열되지 않고 냉정한 스탠스로 역사를 전한 서울의 봄 손익분기인 720만 돌파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500만 정도로 마감될 추이를 보이는 노량 등 올해의 한국 영화가 성과가 전혀 없었다곤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제는 방법론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곧 개봉할 어쩌면 이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엔 이미 개봉했을 외계인 2부 흥행할까요? 1부가 150만 관객을 들인 시점에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이미 1부에서 서사를 말아먹었는데 2부에서 회복할 가능성도 낮고 그저 찍어놓은 게 아까워서 개봉할 뿐이죠. 이전보다 매출이 줄었다곤 하나 여전히 영화 시장은 6천억 규모를 자랑하는 큰 시장입니다. 앞서 이벤트 빈도를 늘리느니 티켓 값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는 했지만 드라마틱한 가격 인하가 있지 않은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때 그 가능성은 길게 났고요. 관객 수가 58%로 줄었고 한국 영화 관람객도 줄었는데 국산 천만 영화는 오히려 2편이나 나왔다. 그리고 스즈메나 슬램덩크, 엘리멘탈 등의 롱런 등 업계에는 분명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 감독과 유명 배우에만 의존하는 이런 영화들 이제는 시대에 맞춰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맞는 영화가 아니라 볼만한 영화에 사람이 몰리는 시장이 맞습니다. 그저 개봉 타이밍과 마케팅 떡칠로 만드는 흥행몰이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작품들이 가를 받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찍어라 라고 마무리하면 사실 이미 언급된 한국 영화 위기론과 큰 차이가 없겠죠? 조금 더 딥하게 봐봅시다. 일단 핵심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제 의견은 5년 전부터 바뀐 게 없습니다. 스크린 상한제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요. 한국의 수직 제작 배급 문화 척결하고 분리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A24나 블룸하우스 같은 제작사가 필요하지만 A24나 블룸하우스 같은 제작사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제작 방식과 상영 문화에 있다고 봅니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3천만 원으로 찍어서 일본선 300억을 벌고 한국선 2만 명이 봤어요. 대만선 박스오피스 1위까지 찍은 영화가 단순히 일본 내수형 영화라 이런 재가 발생했을까요? 일본선 2개관으로 시작해 250관까지 늘어나간 데 반해 한국에선 독립 예술영화 상영으로 아예 선을 긋고 마케팅 위주에 짧게 치고 빠지는 상영문화 특성상 관람할 기회조차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천만 영화 한두 편의 쪽방 영화 대부분인 2023년 같은 시장이 아니라 차라리 제작비를 절감하고 아이디어를 부어서 성공시키는 다양한 3에서 500만 정도의 영화가 많은 게 영화의 질적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옛날 영상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반대로 대기업의 입장 역시 살펴봅시다. 자, 앞서서 OTT의 영화는 B급 라인들이고 드라마 시장의 규모가 늘면 늘었지 영화의 최전선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드라마와 영화의 경계라는 건 말 그대로 구분선일 뿐이지 제작자 입장에선 한쪽만 고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CJ 엔터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태양의 후예를 성공시키며 스튜디오 앤 뉴를 설립한 뉴엔터, 하물며 올해 범죄도시 3, 서울의 봄, 2편의 천만 영화를 가져가며 신은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플러스 M마저 콘텐츠리 중앙을 기반으로 드라마팀을 운영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얘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결국은 이 5대 배급사가 한국 영화의 절대 다수를 배급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천만 영화를 2편 매출한 플러스 M의 경우 기세가 좋기 때문에 영화 부분에 투자하고 제작감에 있어서 거침이 없을 겁니다. 반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유하고 유령, 더문, 천박사, 소년들, 와, 유문천소 라인업 대박적이네. 아무튼 이 영화들과 기타 등등으로 2023년 단 한 작품도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CJ는 어떨까요? CJ에서 공개한 IR 자료를 살펴보면 영화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지만 다른 분야로 충분할 정도로 만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콘텐츠 판매에는 영화도 포함되지만 한국 영화의 수익 비중에선 극장 수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걸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 판매는 드라마, 예능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이 갖는 이름값을 생각해보면 이는 이례적인 수치지만 쇼박스의 경우 영화의 비중은 약 60%로 42%가 기획 제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획 제작의 수익은 대부분 방영권료나 드라마 판권, 제작 판매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기까지의 실적이라 서울의 봄의 성적은 반영되지 않았다 해도 범죄도시 3가 포함된 콘텐츠의 중앙의 성적 역시 독점, 비독점 콘텐츠를 합친 양이 필름의 매출보다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범죄도시 3가 흥행했을 뿐 다른 영화들은 손익분기 돌파에 실패했으니까요. 즉 영화 쪽이 투자를 받기 어렵다라는 한탄에는 단순히 영화 시장 감소의 영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화 산업의 주요 공급자가 대기업이고 이들이 드라마까지 겸업을 하는 상황에서 영화 시장의 감소의 반대편에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OTT 시장이 있다는 점, 투자 대비 효율을 뽑기 좋은 시장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화 시장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올해 많은 영화들이 실패한 것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대기업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학습하죠. 현재 한국 영화의 큰 문제는 패턴화된 흥행 공식에 있는데 이 점은 관객 수 확보에 성공한 범죄도시 3, 노량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대다수의 영화가 기존의 흥행 공식에 의존했음에도 실패했다면 추후 제작될 영화들은 새로운 흥행 공식 패턴을 벗어난 영화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문제는 영화 시장이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입니다. 마치 DVD가 나오자 비디오가 도태된 것처럼 2019년까지 인구수 대비 1위, 전 세계 4위의 시장이었던 한국 영화관 시장이 시대에 뒤처진 존재라고 판단되는 순간 영화 시장은 다소 경직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OTT 영화 시장에선 감독의 이름값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한국은 인지도 있는 감독풀이 좁다는 건 역시 악재입니다. 리틀 드러머걸이나 수리남처럼 영화 감독이 드라마를 찍는 케이스도 감안하면 더더욱이요. 물론 비디오, DVD처럼 완벽한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극장과 OTT라는 다소 다른 체험을 주는 경험이고 개인적으로는 극장을 굉장히 선호하는 관계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현재 시장의 상태론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갔을 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도미노에 대한 이야기고 당장 한국 영화가 사라질 수준으로 퇴보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더러 여전히 내한 행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한국에서의 흥행이 월드와이드에 영향을 줄 정도는 되는 시장이니만큼 드라마 시장에 올인하는 것보단 분산 투자를 하는 편이 분명 더 나으니까요. 단지 성공적으로 영화 시장을 반등시킬 이상적인 모델이 있는가에 대해서 마땅한 답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 영화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영화판 배우들의 연기력 평균은 수준 높지만 정작 작품의 질은 몇몇 뛰어난 감독이 있을 뿐 평균치가 높다곤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헐리우드와 비교가 안 될 뿐 자국 영화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된 상태임에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 졸작들이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던 게 이상한 일이죠. 당장의 흥행 수표는 범죄도시 시리즈가 유일한데 이건 마동석이란 배우와 그 배우를 극한으로 활용하는 특유의 조합으로 가능한 것이지 이것도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인 소모적인 모델이므로 공식화하기엔 부적절한 모델입니다. 외계인 2부 리뷰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영화계가 모델로 삼고 있는 건 신과 함께 시리즈로 보입니다. 최근 더 문과 외계인 시리즈가 기대 이상의 폭망을 했습니다. 들인 돈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거뒀죠. 이에 대해서 신과 함께 시리즈가 판타지 장르로서 이례적인 시리즈 쌍천만을 달성했고 그 덕분에 장르 영화에 대한 도전으로 나온 게 더 문과 외계인 1, 2부와 앞으로 나올 호프이며 장르 영화란 미개척 분야에 대한 부음으로 드러놓은 것이 김용화 감독, 최동훈 감독, 나홍진 감독이란 스타 감독이었다. 하지만 김용화 감독과 최동훈 감독은 기존의 주류문법 내에서 개성이 있을 뿐 SF와 슈퍼히어로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내었고 코로나 이전의 퀄리티로도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거란 안일한 기대로 만들어졌을 이 작품들이 실패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대기업이 배급 및 투자 계획을 맡으며 생기는 방향성이 강요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STO, 일반인 상대로 일부 소액 투자를 받아 제작된 거미집의 경우 하고 싶은 걸 하면 색깔 있는 영화는 나올 수 있지만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이야기가 됩니다. 한편으로 성패를 가릴 수는 없겠지만 거미집의 흥행은 분명 새로운 모델로 제시할 결과물은 아니었죠. 이런 투자처의 문제를 떠나 영화 자체로 놓고 보아도 슬램덩크, 스즈메, 엘리멘탈의 분전은 분명 인상 깊지만 저들의 성공을 이례적이라 말하는 건 바꿔 말하면 저 정도의 원작, 감독, 제작사를 지녀도 흥행할 거란 기대치가 낮았단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큰 경쟁작이 없는 시기임에도 스크린은 15에서 20% 정도로 평이한 수준을 배분받았습니다. 좋은 영화라고 반드시 흥행에 성공하진 않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문은 상당한 호평을 받았지만 3시간 반의 러닝타임과 대중적이지 못한 소재로 인해서 스크린을 10% 할당받았음에도 관객 수는 16만에 그쳤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파벨만스 역시 8만 관객에 그쳤습니다. 잠도 청룡영화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에서 각각 수상을 하고 스크린식 9%를 배정받아 출발했지만 관객 수는 147만 정도에 그쳤습니다. 손익분기는 넘겼지만 인상적인 흥행을 했다고 보긴 어렵죠.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이 강세역 같지만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충분한 인지도와 훌륭한 퀄리티로 무장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92만에 그쳤습니다. 1621편의 개봉작 중 27위부터는 관객 수 채 100만이 안 됩니다. 2016편이 개봉한 2019년엔 51위부터 100만 관객 수가 깨지는 걸 생각해보면, 즉 관객 수가 줄면서 질 나쁜 영화나 평이한 영화를 거르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고, 어디까지나 살아남은 영화들이 좋은 영화였을 뿐 좋은 영화는 반드시 좋은 반응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애시당초 이 정도 급이 안 되는 영화들은 오늘도 아침이나 밤 시간에 매우 적은 간만 할당받으며 개봉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또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결론은 앞에서 이미 밝힌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흔히 2003년이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 말하죠. 그 시대 영화들을 보면 배급사가 제각각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배급사들이 태반이죠. 그 시절 영화 시장은 누가 살아남을지 알기 어려운 야생의 정글 그 자체였습니다. 게임 쪽에서 확률 공개 법안을 통과시켰듯 거대 배급사의 수직 제작 문화, 법으로 금지해서 극장과 영화를 분리해야 하고 스크린 상한제 도입해서 중소 영화에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지도 없는 감독, 배우에게도 기회가 생기며 정글이 다시 태동하고, 이런 밥그릇 싸움이 생겨야만 대규모 영화들이 조금 더 각잡고 좋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이뤄질 테니까요. 물론 정말 만약 법이 도입되고 이런 일련의 흐름이 생겨난다고 해도 한순간에 한국 영화가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미국의 A24나 블룸하우스를 예시로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실패한 제작사들이 즐비하고, 만약 저런 제작 환경이 갖춰진다고 해도 관객들이 그 영화들을 선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상론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퀄리티가 흥행에 끼치는 영향이 적었기 때문에 퀄리티를 신경 쓰지 않는 영화들이 나왔던 거고, 이제는 퀄리티가 흥행에도 영향을 주는 시장이 되었으니 날린 각본 거르고 과한 심파 빼고 만들어지는 좋은 영화가 대기업들의 흥행 공식 안에 포함되는 일일 겁니다. 관객들은 충분할 만큼 기다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영화관을 데이트 코스로 나들이로 오기보단 진짜 영화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봐야겠죠. 기업들은 당장의 실패에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흥행이 이상한 일이었다는 것을, 영화 산업도 산업이면 맞지만 문화 산업이라는 점을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의 극장가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의 흥행 참패의 결과는 2025년에 개봉할 영화들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는 더 나은 영화들을 만나길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